링컨이 1960년대나 50년대에 한국에 와서 대통령을 했으면요, 이승만, 박정희보다 훨씬 더 독재합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을 할 때 영장 없이 수천 명을 잡아둔 사람입니다. 왜냐? 잡아 넣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전쟁 행위를 방해하는데 영장제도 필요 없다. 그렇다고 링컨을 독재자로 욕합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중인데도 1952년입니다. 전쟁을 하는 중인데도 선거를 했습니다. 그때 선거는 면장까지 뽑았어요. 선거 중인데도 국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선거 중인데도 언론 검열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독재자가 어디 스스로 물러나는 독재자가 어디 있습니까? 4.19 때 4.19의 기폭제가 여기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이 2월 28일 날 대부한 거 여기 대구하고 관계 있는데 그때 이승만 물러나라는 구호가 있었습니까? 부정선거 다시 하자. 이기붕 물러나라. 나중에 서울로 옮겨서 이승만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조금 나오다가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났는데 이런 이승만, 박정희를 깎아내리는 것은 한국 현대사에 대한 부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지방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이어받은 이 국민국가, 대한민국의 건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일에 항상 중심이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남이가가 아니라 우리가 나라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자기 개인이나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DNA가 생겼습니다. 이게 대구 경북 분들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대구 경북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애국 시민으로서 1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국 시민. 모든 통계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념 안보 문제에 관한 한 대구 경북 사람들이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한다. 가장 정확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부심. 지역 감정 아닙니다, 이거. 애국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라는 낙동강 정선까지 밀렸습니다. 그 예는 숱하게 많이 매일 신문 보면은 낙동강 전선으로 밀려가지고 저쪽 세력이 강을 건널지도 모르겠다. 강을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대구가 함락되죠. 6.25 때 대구 함락되고 했으면은 부산까지 내려가서 끝났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지켜내느냐, 이 체제를 지켜내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정권적 차원에서 또 그 정권에 협력하는 좌파 공위병 세력 그리고 그 선동에 속아 넘어가는 국민들,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첫째,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의 발전 노선을 실패 노선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뭐냐? 한반도의 이념 대결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한반도의 대결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이게 한반도의 현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겁니다. 민족사의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은 신라성통하는 이후부터 일민족 일국가입니다.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국가는 하나여야 해요. 그 하나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냐? 북한이냐? 를 놓고 싸웁니다. 여기서 지면은 다른 데서
이겨도 손들어야 합니다. 민족사회 정통성이 대한민국이냐 북한이냐. 우리 헌법은 북한을 그래서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력 실체로는 인정하지만 국가로는 안 된다. 정통 국가는 대한민국일 뿐이다. 그래서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함으로써 우리의 영토인 북한을 강점하고 있는 북한 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일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통일이 의무화. 그렇게 해야 헌법제에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이 선언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족사회적 정통성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 정권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의 본질이죠. 국정원 무슨 적폐 청산 무슨 위원장에 있는 사람도 과거에서 논문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 정권이 정통성이 있는 거 적순하세요. 주사파라는 사람이 만약 전향 안 했더라면 그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김일성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정통성이 남한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지금 정책으로 나온 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아니다. 이건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내년이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으로 기념해야 하는데 그 예산은 없고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는 사생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이냐 헷갈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임시국가입니까 이거? 이런 나라가 임시국가입니까? 임시정부보다 못한 나라입니까? 국가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 영토, 주권. 상해 임시정부는 그야말로 임시로 만든 정부예요.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떻게 임시정부가 이런 의젓한 대한민국보다 위에 갈 수가 있습니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다는 의미는 뭘 부정하느냐? 첫째, 선거로 수립된 나라다. 국민들의 총선거로 수립된 나라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어떤 나라가 정통성을 가지려면은 그것은 왕이 독재자들이 작당해서 세운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세운 나라라야 정통성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총선에 90% 이상의 투표율로서 만들어낸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기초해서 정부가 수립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통성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참여해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다. 국민국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족사 2000년에 가장 위대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전에 나라는 국민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정복왕조든지 그런 거죠. 이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선거를 부정하니까 이거는 반민주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정통성만 부정되는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걸 아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생일이 없는 나라가 됩니까? 저 짐바브웨 같은 나라가 생일이 없으면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나라, 이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최근에 있었던 통계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권,
여권이 세계에서 패스포트 파워 랭킹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권의 파워가 세계에서 몇 등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권으로 노비자, 비자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이며 그걸로 랭킹을 냅니다. 157개국을 비자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1등은 싱가포르 여권이에요. 160개국. 2등은 독일 159개국. 3등은 스웨덴. 4등이 한국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권은 세계에서 4등입니다. 4등. 그건 뭡니까? 한국 사람 법 잘 지킨다. 한국 사람 마약 밀매 잘 안 한다. 한국 사람 조폭 아니다. 이런 평판이 나 있었으므로 노비자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게 족보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생일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생일이 없는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 대통령이 앞장서가지고 집권 세력이 앞장서가지고 대한민국은 무역 수출 세계 5등입니다. 수출이 세계 5등입니다. 5등.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또 수출에 쾌거를 올렸어요. 한전이 원자력 발전소 짓기로 했습니다. 영국에서 세계 약 금액이 한 200억 달러 공사입니다. 정부가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민간 부분에서 그런 쾌거를 올렸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한국이 얼마나 근사한 나라입니까? 그럼 그 원자력 발전을 만드는데 공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두 지도자가 있죠. 이승만 대통령 1950년대에 서울대학교에 원자력공학과 만들고 원자력청을 만들어서 실험용 원자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인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원자력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박정희가 살아있는 문재인한테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정체성의 위기가 왔습니다.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반공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앞에 반공이 붙어야 돼요. 우리가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 같으면 반공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저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라든지 뉴질랜드 같은 나라면 반공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하고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반공해야죠. 그러나 반공주의만 해도 안 돼요. 반공이 최고다 해가지고 자유를 말살하면 안 되죠. 반공을 하면서 자유,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반공을 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는 보존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 한때는 반공주의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의 사정이 급박했으므로 그러나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인권이 소중하다는 걸 여기면서 간첩도 이제는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아니, 요사이는 간첩 인권 보장이 일반 잡범보다도 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더 제대로 되고 있어요. 반공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 반공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지금 완전히 난도질을 해가지고 정보기관으로서는 사실상 해체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이 뭡니까? 정보를 비밀 유지하는 게 국정원 아닙니까? 근데 국정원이 지금 정보폭로원이 된 거 아닙니까? 세계 이런 정보기관에 정보를 줄 나라가 있겠습니까? 미국 CIA가 카운터파트가 국정원인데 국정원에 정보를 주겠습니까? 그리고 수사권까지 뺐는데 없애버린대요. 그리고 국가보안법 수사를 사실은 못하게 한답니다. 여러분 여기에 혹시 국가보안법이 있어가지고 생활에 불편을 겪는 분이 있습니까?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누가 불편을 겪습니까? 국가보안법이 있어가지고. 간첩 공작원, 종북 세력 말고 누가 있습니까? 이게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체하려는 구체적 여러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사례 중에 하나예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박근혜, 김기춘,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등등 이런 사람들 명단을 쫙 펴면은 공산주의와 싸우려고 앞장섰던 사람, 또 이재용 한국 자본주의를 일으킨 사람, 즉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주인공들, 주역들이 때로는 황당한 죄목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죄목으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낸 세력은 누구냐? 에 대해서 우리 김문수 지사님의 문법대로 한다면은 주사파, 친북 세력, 전대협 출신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든다. 이것 또한 점잖게 말해서, 제가 지금 점잖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소송 안 당하려고 점잖게 말해서 국가 정체성이 정면 도전을 받아가지고 해체되어 가고 있는 과정. 자, 정통성과 정체성이 훼손되면은 반공 자유민주주의는 물론이고 대한민국만이 민족사회 정통국가다 하는 그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노선이 뭡니까? 이게 국가발전 노선인데 이걸 저는 개방적 자주 노선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자주적 개방 노선.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추구한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은 첫째, 우리는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시장 경제를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일본 등 해양 세력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나라의 문을 열어야 한다. 국민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의료보험 제도든지 한미동맹이든지 이게 다 제도입니다. 이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노선입니다. 이런 노선을 개방적 실용 노선이라고 부릅니다. 개방적 실용 노선을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정치제도를 선택을 한 게 자유민주주의, 그게 바로 우리 헌법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연히 대륙 문화권에서 떠나가지고 해양 문화권에 소속되게 되었습니다. 38선 덕분에, 이거 덕분입니다. 때문이 아니에요. 38선 덕분에 대한민국이 발전했습니다. 38선이 없었더라면 한국은 대륙 문화권에 붙어가지고 북한처럼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로 이야기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38선은 재앙이 아니라 재앙으로 위장한 축복입니다. 축복이죠. 38선을 그어서 그나마 대한민국을 건진 거예요. 자, 이렇게 개방 노선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 한일 우호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국과 동맹하지 않고 중국과 동맹을 했으면, 소련과 동맹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이 있습니까? 이 노선이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대륙으로 갑니다. 대륙으로 간다면 대륙에서 제일 힘센 중국 쪽에 붙거나 굴종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 제일 대표적인 것이 사드 문제 아닙니까? 사드 문제는 이게 원래부터 문제가 될 게 아니었습니다. 사드 문제가 왜 일어났느냐? 한국 안에서 좌파 세력이 사드에 반대하니까 중국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야, 이것을 외교 카드로 쓰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사드 문제는 한국의 좌파와 중국이 합작해서 일으킨 문제입니다. 중국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중국의 개입을 불러들인, 이건 사실은 반역 세력이죠. 반역 세력입니다.
반역적 좌파 세력과 중국이 합작해서 일으킨 게 사드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방어무기 만들라는데 우리 허가받고 하라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조선조에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거는 남한에 반역적 친중 반역 세력이 있으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타협한다고 하면서 한국이 약속을 했는지 아니면 입장 표명인지 어쨌든 이게 기정사실이 됐는데 세 가지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첫째, 사드를 추가 배치 안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500만 수도권을 북한 핵미사일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 놓겠다. 성주에 있는 사드로는 수도권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추가 배치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 수도권은 북한 핵미사일 앞에서 완전히 노출됩니다. 김정은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스스로 내가 인질이 되겠다고 나섰는데 이것은 중국에 대한 굴종일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굴욕입니다. 무장해제입니다. 두 번째, 미국이 주도한 MD, 미슬 디펜스, MD 건설에 참여 안 하겠다. 미국이 주도한 미사일 방어망 건설에 우리가 일찌감치 참여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 때부터 참여 안 하겠다고 해버렸어요. 근데 앞으로도 안 하겠답니다. 아니,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앞으로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어떤 세상이 나올지 모르는데, 앞으로 안 하겠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이것은 안보 주권 상납 사건입니다. 안보 주권을 중국에 상납한 사건입니다. 간접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사건.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세 번째, 한미일 군사 협력 관계를 강화하지 않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미일 군사 협력 관계가 이미 강화되고 있는데 한미 간에는 군사 동맹이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군사 동맹 관계니까 자연스럽게 한미일 군사 동맹 관계 아닙니까? 여기에 한국의 보수 세력이 그동안에 치명적인 과오를 저지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독도와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집착함으로써 한국 보수 세력이 반일에 앞장선 거. 한국 보수 세력이 반일에 앞장서면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반미로 갑니다. 그것은 북한만 즐거워하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일본에 있는 7개 미 해군 공군기지에서 비행기가 뜨고 군함이 와서 한국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전방사령부가 용산에 있지만 후방사령부는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은 그 손해는 우리만 보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반일을 하다가 보니까 드디어 일본이 우리는 미국하고만 앞으로 친하면 되겠구나. 한국하고는 이제 가망이 없다. 미국도 가봐보니까 일본만 아껴주는 이름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세 가지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 국민 전부 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생명은 누가 지켜주느냐? 중국이 지켜주나? 왜 안보 주권? 안보 주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민들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켜야 할 정부의 불가침의 신성한 권한입니다. 그걸 왜 중국한테 줍니까? 북한의 후원자에. 이래 되면 모든 국민들, 모든 언론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대한 비판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무슨 글 쓰는 사람들이 단속적으로 조금씩 하지만은 자유한국당부터가 당론을 정해가지고 국민한테 알리고 정국을 순회하면서 이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정도의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우리 민족사에 큰 굴욕이 몇 가지 있죠. 이완용을 보고 나라 팔아먹었다는데 이완용보다 더 나쁜 짓 한 사람이 인조 아닙니까? 인조. 쓸데없이 전쟁을 안 해도 되는데 명분 세운다고 전쟁을 불러들여가지고 병자호란을
늘 불러드린 겁니다. 그리고 굴욕적인 패배를 해가지고 정태종 앞에 우리 임금이 나가서 머리를 9번이나 땅에 박는 그런 수모를 겪은 게 병자호란입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한국 처녀들이 다 붙잡혀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걸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그러죠. 이번에 합의해준 이 사드 합의는 삼전도의 굴욕보다 더 치욕적인 겁니다. 그때 인조는 싸움에서 졌어요. 전쟁에서 지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조선에는 동맹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맹국도 있고 전쟁에서 지지도 안 했는데 왜 스스로 자진상납을 합니까? 안보 주권 자진상납 사건이에요. 상납도 여러 가지입니다. 자진해서 하는 거하고 강제되어서 하는 거예요. 안보 주권 자진상납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언론이, 야당이 이렇게 무감각하게 있다. 요거만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벌받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건데 그 대가가 핵폭탄 맞는 것으로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